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 팬의 뉴스입니다. 하루 종일 뿌연 하늘에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벌써 나흘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저희 팬의 뉴스에서는 예전에 중국이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더 독해질 것 같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잘 챙기셔야겠네요. 이번 미세먼지 모레 목요일에 비가 오면서 거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뿌연 하늘은 비가 오면 좀 거칠 것 같은데 자, 뿌옇기만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었나요? 참. 뉴스 보시기 전에 이 엄지척 버튼 그리고 유튜브 구독 꼭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시작됩니다. 캐버노 대법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던 좌파 진영의 여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슈와 아프간 참전용사의 장애를 포르노 배우 같다고 조롱한 좌파 개그맨의 발언이 나오면서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당 밖에 한두 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팬앤 초대석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울산 교육감이 이승복 동상을 빨리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 동상에 몰아친 역사 지우기와 순환이 이제 이승복 동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집은 데 대한 보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DI가 내년 성장률을 또 낮췄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에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 밝혔지만 문재인 불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서 보험료 인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팬앤 현장에서는 북한 김정은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하는 현장과 탈북 국군 포로들의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규재 주필의 논평과 팬앤 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 8시 정도쯤부터 시작되는 미국 중간선거. 이 중간선거 내일 한 정오쯤 되면 아마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이 중간선거에 막판 아주 큰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캐버노 미 연방대법관, 이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캐버노 대법관이 대법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이 좌파 진영의 한 여성이 사실은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 캐버노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가 하면 이 아프간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가 이 한쪽 눈을 실명을 해서 그래서 거기 안대를 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무슨 포르노 배우 같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개그맨이 나오면서 또 미국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의 중간선거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민차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주장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판 선거 유세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사유로 캐버노 지명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척 그레슬리 공화당 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국 상원법사위원회는 최근 주디 먼로 레이턴이라는 여성이 주장한 성폭행 피해 혐의는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을 돌려 지난 9월 25일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제인 도우의 이름으로 보내진 캐버노 성폭행 폭로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이메일로 인해 캐버노 당시 후보는 상당한 공경에 빠졌고 사건은 상원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해당 이메일에서 피해자를 주장한 인물은 캐버노와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자동차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메일엔 작성 날짜나 답장을 수신할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10월 3일 상원법사위원회는 주디 먼로 레이턴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인 도우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관심을 원치 않고 자신과 가족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상원법사위는 해당 여성을 추적한 결과
먼로 레이터는 캐보너 연방 대법관보다 나이가 수십 년 많고 좌익 활동가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조사에서 먼로 레이터는 캐보너 연방 대법관을 만난 적도 없고 성폭행을 당한 적도 없다며 관심을 끌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먼로 레이터는 또 제인 도우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내진 이메일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악랄한 혐의 제기자가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했다며 전부 날조였고 가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그녀의 구역질나는 거짓 증언 때문에 캐보너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됐을 것을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혐의 제기자들은 어떤가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어제 미국 MBC의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한 좌파 코미디언 피트 데이비슨이 공화당 텍사스 하원 의원으로 출마한 댄 크랜셔 전 해군 소령이 한쪽 눈이 없는 것을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댄 크랜셔 후보는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를 하던 중 포탄이 터지는 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은 탓에 안대를 착용합니다. 데이비스는 이를 두고 그가 하원 후보라는 것이 놀랍다며 마치 포르노 영화의 살인 청부업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가 전쟁 중 눈을 잃은 것을 안다면서 뭐 어쩌라고라고 말해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좌우를 떠나 자국의 군인들을 영웅으로 대우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 선거에 공화당에 유리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이 좌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 왜 이렇게 막말을 자꾸 할까요? 저는 이번 기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2012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민주당이 이 총선에서 상당히 우세할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는데 김용민 씨가 막말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로 인해서 한국당,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전쟁에 참전해서 한쪽 눈을 잃은 그런 분들한테 뭐 포르노 배우의 살인 청부업자 같다고요.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좌파 성향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용납하고 나름대로 그것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참 상해 용사한테 포르노 배우라는 둥 또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이건 좀 가도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역시 이 좌파 성향의 참 이중성이라고 할까요? 가면 또 너무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 나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요. 제 나이 때까지는 이승복 이 소년,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했다가 무장 공비에 의해서 희생당한 이승복 소년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는데 요즘의 어린이들은 과연 이런 얘기 읽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이승복 소년에 관한 그 이야기는 뭐 당연히 읽어야 되는 그런 얘기였고 관련 뭐 동상도 전국에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좌파죠. 좌파 성향을 보이고 있죠.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이 울산 교육감이 관내에 있는 이 이승복 동상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빨리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가요? 반공은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공산주의자 자체를 갖다 배경하고 또 2006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이승복 이 소년의 그 희생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결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빨리 철거해야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관련 내용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특정 동상을 둘러싼 논란들이 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전교조 간부 출신의 노오키 울산시 교육감은 일부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이승복 동상을 사실상 철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노 교육감은 최근 이승복 동상에 대해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북 평화 조성을 위한다며 역사적 사실까지 부인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복은 1968년 12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공비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친 뒤 가족과 함께 살해당했다고 언론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반공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로서 7, 80년대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에 세워졌던 이승복 동상은 김대중 정부 이후 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내용이 교과서에서도 사라지고 상당수 동상도 전국에서 철거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과 2009년 이승복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것에 대해 사실로 판단하고 이승복 보도에 대해 거짓 보도라고 유포한 인원에 대해서 민형사상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태화 초교 등 10여 개 안팎의 초등학교에 이승복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동상들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동상은 올해 들어 2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반미단체 회원들은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상에 불을 질렀습니다. 소위 적폐청산 기조에 발맞춰 이승만 박정희 동상 존폐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대전 지역 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지난 9월 배재대 학교에 설치된 이승만 동상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설치된 교정은 전국에서 배재대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동상을 설치하려던 것이 충돌로 이어져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새롭게 지어지는 동상도 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의 동상 건립은 1990년대부터 논의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급물살을 탔으며 올해 4월 24일 서울시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동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참 이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 좀 뭐 자신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니까 막 그냥 정당화시키는 게 있는데 저는요 특히나 그 메가더 동상 관련 이야기 아니 방화를 2번이나 했으면은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불구속 입건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도 지금 이 교육감인가요? 네. 울산 지역의 정교조 지부장이라 그러고 아까 그 메가더 동상은 그 불지른 사람이 목사라 그래요. 예.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부두교 이런 데 보면 그 인형 주술이라고 있습니다. 예. 나무나 이런 거로 인형을 만들어서 이 칼로 찌르고 바늘로 찌르고 방법이라고 또는 그러죠. 사람 예. 얼굴 그림을 그려놓고 이 칼을 던지고 이런 그 주술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메가더 동상에 이제 불을 지르고 그럼으로써 이 메가더로 상징되는 미국을 불태우고 이런 정도의 그 주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우리는 부두교 같은 데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무슨 궁중비사에도 보면 부관 참시를 한다거나 또는 무슨 그림을 그려서 칼을 던지는 무속 신앙들을 보는데 뭐 사극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극적 세계관, 예. 소위 그 주술 인형을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놀아보려고 하는 예.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악령에 든 사람 같은 행동들을 집단 히스테리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 안에 세우는 박정희 동상을 동상, 예. 가지고도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무슨 뭐 단순한 이제 그야말로 기념물들이죠. 예. 그 기념물들에 불과하고 성인이나 또는 훌륭한 사람들 역사에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기념물들을 만들어서 기념하자는 정도인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단계는 넘어서는 것 같다. 굉장히 주술적인 또는 부관 참시 같은 어떤 느낌을 스스로 가지고 특히 그 앞에 그 메가더 동상에 계속 불을 질러대는 그 목사의 행동을 보면 좀 목사 서구적 아니라고 저는 의미의 생각을 합니다. 그 예. 목사는 아니라고 봐요. 예. 예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샤머니즘적 예. 또는 그 모든 물건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아주 낮은 단계의 세계관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인데 지금 저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교육감이라는 분도 노키 교육감요. 사실과도 네. 다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연 같은 데서 가짜다 하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치열한 법원 소송 끝에 그건 역사적 사실로 확정된 그렇죠. 겁니다. 이승복.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전교조 이 교육감은 아마도 그 판결을 몰랐던 것 같은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 문제는 뭐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지금 그 뉴스 중에 캐버노 예. 미국 연방 대법관이죠. 연방 예. 대법관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좌익 활동가가 이제 그런 짓을 했다고 밝혀졌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회창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병력 비리라고 완전히 조작해서 발표했던 김대엽 사기 예. 사건이 뭐 있었고 그 김대엽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김대엽에 대해서는 아마도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 김대엽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동안에 거짓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민주당이나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발탁이 되고 이랬습니다.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되었던 그 당사자가 지금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그런 정도로 이 거짓말을 보상하고 정치적 편을 만들어서 음해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조차도 그런 분위기로 빠져 있고 이번 미국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념적 갈등과 진영 간의 갈등이 치열하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현상이 너무나 심해서 지금 펜앤마이크에서는 가짜 뉴스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고소 고발 언론의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게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도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죠. 보도를 안 하죠.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이 캐브노에 대한 미투의 폭로라는 것도 지금 이 시간까지 CNN이나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CNN이나 NYT에 뉴욕타임즈에 나와야 쓰는 말하자면 그런 버릇들, 못된 버릇들을 가지고 파워를 있습니다. 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진짜. CNN이나 뉴욕타임즈도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지 않아요. 예. 말하자면 미국 언론들도 심각한 정치적 왜곡과 진영 논리에 포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캐버너에 대한 이 미투 사건을 정면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여러 군데를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제대로 보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조차도 정치적 진영 논리에 포획되고 진실을 모른 척하고 또 이 정치에 미친 인간들이 있거든요. 지금 좌익 활동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먼로라고 하는 여성이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보자. 나중에 문제는 뭐 오히려 정치적인 보상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는 고쳐지기 힘든. 그래서 정말 전 세계 도처에서 이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자들도 아주 진영 논리에 포획되어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뭐 우병우 사건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고 정정보도 판결이 났다는 것을 예. 우리나라 언론 그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이죠. 참으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절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네요.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말하자면 경찰을 고소하겠다 오히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예. 그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했다가 오늘은 그 고소를 취하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경기도 주민들 중에 상당수는 알고도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정치에 미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에 미쳐서 돌아가는 이 광풍, 광란지경을 어떻게 우리가 참 부드럽게 캄다운 시키느냐, 그 황토물을 가라앉히느냐, 저 메가드 동상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는 저 목사의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세척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중대한 정신적 도전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오늘 참 주필님의 논평을 드려야 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좌파는 인간을 다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다, 사회도 악하다, 국가도 악하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우파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파의 성향의 기본 이념은 인간은 악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내가 혹시 잘못한 점은 없는지 그런 걸 항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더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거 참 우리 정부에서 얼마 전에 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해 다시 개인 배상을 하라고 그런 판결을 했죠. 그동안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 판결을 뒤집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보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일 관계, 한 60년 가까이 우호 관계를 이렇게 쭉 이어왔던 이 한일 관계 어떻게 흘러갈까요? 관련 뉴스 성기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체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국제사법재판에 단독 제소키로 하는 등 한일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NHK는 6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약 12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시장 가격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선업체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고 양국은 최근까지 관련 의제를 두고 접촉해 WTO 제소까지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제소한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자국 주장을 영문 문서로 만들어 해외 주재 공간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고노다로 외무상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끝난 문제라며 국제법의 기초에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한국은 알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노 외상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재차 설명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일 동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패넷뉴스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불황이 정말 우리나라를 다 덮치고 있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내년이면은 성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 올해 6월에도 했었습니다. 올 연말이면 아마 소득 주도 성장에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 또 내년으로 미뤘죠. 그런데 이 KDI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4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0명 수준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성장률 또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괜찮다, 좋아질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 대내외의 연구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불황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관련 내용 홍준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 성장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가폭 등 중요 경제지표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기존 전망치를 대대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에도 문재인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취업자 증가폭에 대해선 0명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는 내년이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대다수 대내외 경제 분석 기관들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단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DI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내년은 2.7%에서 2.6%로 각각 내렸습니다. KDI가 수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2년 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은 올해와 내년 20만 명대를 예상했지만 올해는 7만 명, 내년엔 10만 명으로 절반 이상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취업자 수가 0명 정도 수준의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아주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내년 초까지 취업자 수 증가수가 크게 증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KDI는 실업률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 모두 3.9%로 2001년 4.0%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수출 증가율의 둔화와 투자 부진의 심화, 소비 증가세의 둔화 등 중요 경제 지표들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을 반영했다며 반도체 외 기업의 투자 계획이 상당히 지연 또는 취소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KDI는 올해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3.5%에서 마이너스 1.8%로 건설 투자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3.6%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용 부진, 근로시간 단축 논란 등 각종 경제 불확실성을 들었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가격 하락과 주가 불안 등으로 촉발된 마이너스 자산 효과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선 아직까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중 무역 분쟁 등의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올해 8.7%에서 내년엔 그 절반 수준인 4.6%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는 성장률 회복을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의 파업 등이 연이어 지속되면서 올해 7월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는 등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DI는 수출 제조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저성장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없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괜찮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레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이 문재인 케어를 시행을 하면서 이 보장의 범위를 확대해도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나요?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무려 3.49%나 오르는데요. 이 수치는 근 8년 동안에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윤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3.49% 오릅니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입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3% 인상됐던 건강보험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올해 2%대, 내년에는 3%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건강보험료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면서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자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문재인 케어는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가져온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경고에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상복부 초음파와 7월 2, 3인 입원 시를 보험 처리되도록 보장성을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라고 일갈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3.49% 오른다고 결정했을 당시부터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고 건강보험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 항목 전체를 의료보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전체주의적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주장했던 보건복지부도 지난 9월 꼭 필요한 의료행위 중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부터 의료보험에 편입시키는 단계적 보장성 확대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자체를 흔들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 한계를 문재인 정부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케어를 일단 저지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사들을 상대로 사법부가 휘두르고 있는 칼에 맞서 싸울 예정입니다. 진료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된 의사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중집회를 오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에 오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정규재 주필과 대담을 가졌는데요. 김병준 위원장, 보수의 인물, 사실상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당 밖에 한두 명 정도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식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내년 2월 말 전후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비대위 활동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확언한 셈입니다. 내년 2월 주 2월 말을 2월 말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작정해 두고 어제 오늘 제가 좀 더 확실히 해두는 게 2월 말 2월 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또한 비대위원장 취임 초기부터 당 안팎에서 거론되어 이른바 인적 청사는 당의 꿈과 비전을 정립하는 과정과 오는 12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거친 뒤 당협위원장 재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자칫하면 개파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말하자면 다시 붙어라. 이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하고 전당대회 전에 그리고 새로운 또 당협위원장들이 다 이제 새로 이제 임명되고 난 다음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탄핵을 어떻게 볼 거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또 상대방의 입장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놓고서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통합성은 깨지지 않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은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해선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해서는 안 되는 명단은 있나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명단은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 이게 큰 논란이 붙습니다, 오늘. 반면 내세울 만한 보수의 인물, 사실상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생각하는 인물은 한두 분 있다며 당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예. 자기 정당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깃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말하자면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마음속에 혹시 보수의 인물로 예. 내세울 만한 분이 아직은 뭐 준비가 되어 있건 아니건 예.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네. 확실치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분이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겨우 한두 명 정도입니다. 한두 명. 지금 당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분들. 해당 주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되도록 당과 연관을 가져줬으면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당내에 돌아가지고 또 성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분들한테 그런 또 큰 꿈을 꾸고 스스로 좀 생각이 있다면은 저는 어찌됐든 당하고 좀 연관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당 안의 현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의 한편으로는 희생도 네. 좀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가지 그냥 가만히 밖에서 불러주기만을 기다려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권이 자임하는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진보성이나 미래지향성이 없다며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구체제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혁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촛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혁명이라고 하면은 네. 혁명은 그야말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레짐 체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 주도주의나 대중영합주의나 패권주의 이런 특성이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돌아가지고 이거 하나가 바뀌었냐 이겁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반복되는 실정에 대해선 대북 정책의 경우 낭만적 민족주의에 함몰된 것이며 연방제 통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친북적인 성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낭만적 그 민족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네. 다른 건 안 보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연방체제 안에서 오히려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려 연방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경제 정책의 경우 정부가 경제에 대한 이해력이 없이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위 퍼펙트 스톰으로 볼 만한 파고가 몰려오는데 대안 준비는 없고 내년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역시 낙관의 근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지금 정권이 자율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참여연대든 노조든 와서 포획을 해버리고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산업정책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바로 서는 것 말고 대안이 없다며 부족하지만 당을 지지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로 서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운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주필님, 오늘 김병준 위원장 만나보셨는데 네. 직접 대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떠셨나요? 뭐 전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만한 대목은 없는데 네. 조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느낌은 제가 좀 받았고 네. 아무래도 그 오늘 김 위원장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소위 밖에서 보는 것 같은 소위 비상혁신, 예. 대대적으로 뭔가를 물갈이할 경우에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그 임무 수행에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되고 예. 그 공백이 생기게 되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 세력들이 개헌을 시도하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 입법의 어떤 폭주 현상이 나타나면 막을 재간이 없다. 예. 그래서 한 달, 두 달도 소위 공백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일단 그걸 저지해 가면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답답증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김 위원장이 몇 번 지적했던 논점은 그래도 한쪽으로는 하더라도 어떤 논란이 있는 문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문제를 자꾸 기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또는 부딪혀야 될 문제는 정면에서 부딪혀야 된다. 그리고 이 적폐라고 하는 네이밍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치적 각 정파에 따라가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의 기반이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이제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근데 요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그 초대석에 좀 분량이 깁니다. 1시간 20분에 예. 해당되는 대화 내용이었기 때문에 초대석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일단 그러니까 1부, 여러분들이 2부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여러분들이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김병준 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서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반 문재인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을 질책하는 쪽으로 좀 이제 모이는데 그 모이는 형태에 대해서도 뭐 한국당 안만을 모이는 것, 한국당 하나로 모이는 거를 고집하지는 않으셨죠? 그건 아니었어요. 네. 태극기 시위에서부터 중도에까지 네. 이 소위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으로 다 들어와라 또는 당이 예. 다 포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과 또는 이 보수 그룹 전체가 연결되는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 같은 것을 구축하는 것이 이 단순히 빅텐트와는 좀 다르다 하는 요지의 느슨한 형태의 연대 조직으로 재구성되는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 당 밖에 있는 한두 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당 안으로 빨리 들어와 달라. 예. 이제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김병준 위원장이 예. 펼쳐나갈 한국당의 개혁 어떻게 펼칠지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참 많은 것 아마도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게 진보적이지 않다. 예. 네. 오히려 구체제적이다. 구체제적인 게 더 강화되어서 나타났다고 하는 점을 지적한 거. 그 촛불 혁명이라고 하면서 네, 혁명이 또,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문재인 예. 정부가 친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라는 점. 네. 또 문재인 정부가 물론 일반론이기는 하지만 3년을 유효하게 정권 유지가 되는 게 3년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3년 있다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유효하게 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3년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네. 그 2부에 주로 이렇게 담았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1부에 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그렇게 대담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부에는 한국당의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 관한 이야기로 나눠서 지금 편집을 해서 2부는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기사 중에 제가 한두 가지 더 멘트를 드리면 네. 아까 제가 이 동상 문제에 대해서 주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게 뭐 소녀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박은선 시장이 그 소녀상을 싣고 옷을 입혀서 목도리에 버스에 싣고 다니고 예. 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부두교적인 그런 그 주술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두뇌 수준이 그런 정도인가 하는 이제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국 정부가 한국의 조선 공적 자금 산업에 투입하는 거요. 공적 자금 12조 원이나 넣어놓은 게 WTO의 규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지적입니다. 맞는 지적인데 우리가 하나 참 이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당초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상을 할 때 그때 그 일본 정부는 한국인을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굉장한 그 의심이 있었어요. 예. 의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당시 일본 정부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얘기였거든요.
3억 무상과 2억의 차관을 주는데 예. 이거를 못 주겠다. 그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그 일제하에서 피해를 입게 된 그 당사자들에게, 개개인들에게 직접 지불하겠다고 버텼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정부에 줘봤자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예. 그랬었죠. 나중에 또 당신들은 더 내놔라 뭐 부족했다고 문제를 삼을 거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들에게 직접 나눠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일본이요? 네, 일본이.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에 정부가 엄연히 섰는데 왜 직접 나눠주느냐 하고 정부가 대신으로 받았던 겁니다. 정부가 대신으로 받았습니다만은 바로 일본이 그런 굉장히 그 한국인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줘봤자 말하자면 제대로 안 될 거다. 우리가 직접 그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모집을 해서 다 배상을 하겠다 말이야. 그렇게 돼야 클리어하게 끝나는 거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위안부 문제 또 나왔죠. 계속해서 이제 한번 피해자인 것이 증명되기만 하면 무한의 청구권이 나온다는 식의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그 봐라 하고 나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 다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한 걸 너희 정부가 받아가서 뭐 했었냐. 물론 정부는 몇 번에 걸쳐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해서 지금 일본으로서는 바짝 말하자면 그 한국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불신이 아마도 극에 달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죠. 나중에 또 지저분하게 나올 거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보면 그 배상 청구권이 아니거든요. 위자료입니다. 뭐 위자료 준다 뭐 그런 얘기를 위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그 위자료를 좀 3.1운동 피해자한테까지 다 위자료를 줘야죠. 뭐 어디까지 위자료를 그러니까 주겠다는 그 거지,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 대법원이 참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이 WTO에 한국 조선업을 끌고 간 것은 물론 다른 문제라고 일본은 주장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형국은 됐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고 참 한국인들이 체면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혹시나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보죠. 예, 참 걱정은 커지고 저는 이 한일 관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가 상당하거든요. 그 외교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일 이 삼각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한 축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건지 참 걱정이 큽니다. 주필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김정은의 연내 답방 좀 어렵다라고 보는지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뭐 김정은의 답방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우리나라에 오면은 체포될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오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이 반인도적 그리고 전쟁 범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그 고발 현행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체포권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 양인희 기자가 페넨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6.25 전쟁 국군 포로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와 물망초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6.15 후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반인도 범죄 및 전쟁 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원 변호사는 북한은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을 6.25 전쟁이 끝난 후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시켰다가 전쟁이 끝난 후 탄광등지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며 이들은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고 북한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교육 기회가 박탈당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2011년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아직까지 국군 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있어 현행범에 해당된다며 우리나라 형법상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당국이 김정은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김정은을 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들 북한 인권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선 수십 년간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들이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휴전 한 달 앞두고 끌려갔는데 북한에 47년간 있었지. 어디 계셨어요? 저 한강남도 검덕광산이라는 광산이야. 광산에서? 북한에서는 제일 큰 광산이야. 유색금속 광산으로서는 제일 큰 그런 광산이야. 힘드셨죠? 글쎄 힘들지만 뭐 어쨌든 앞으로 때가 오면 그래도 한국 정부가 국군 포로 데려오겠거니 그동안은 참고 견디다고 견뎌본 거죠.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에 5번 변화도 데려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까 그 김대중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만난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왔을 때 거기 봤지. 그 대륙을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국군 포로 문제라는데 언급할 줄 알았는데 언급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대통령이 와서 해결 안 하는데 누굴 기다리겠는가.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정한 화해가 아니고 대한민국도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니 일반 평민 몇 명도 일본을 가서 고위 총리가 2번씩이나 가서 데려오는데 대한민국으로 싸운 국군 포로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평화협정을 한다든가 하면 이건 진정한 화해가 아니고 남북 문제가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역사에 정말 오점을 남기는 이런 그 불행한 역사라고 봐요. 그런데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6년 백산 밑에 양강도 해산 농장에서 일했어요. 나 죽었어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그저 겨우 목숨이 붙어있고 그 자녀들이 지금 있어요.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왜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 국군 포도들 대대하여는 아니에요? 원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하는 건 같습니다. 꼭 이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북한에 생존한 국군 포로를 데려오지 않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경북도 저 끝에 회령, 온산, 무산 이 지역에 탄광 지역에서 10만 명의 국군 포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150분 정도가 생존해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존해 계신 분은 송환해 와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책무, 책임과 의무, 그것이 유엔에서 말하는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ir people, 그거를 R2P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국민에 대한 책임.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고소 고발을 김정은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법입니다. 이게 국제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김정은이 우리 영역 내에, 우리 영역이면 우리 영공, 영토, 영해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대한민국은 반드시 체포를 해야 할 의무,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번 3번에 걸친 정상회담에서도 봤다시피 북한 인권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 인권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외면한 4차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국민들에게 인권 없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것으로 잘못 방향이 오도가 돼서 그야말로 이 한반도에 가짜 평화가 전파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인권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북한 인권 외면하고는 이 한반도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자유진실시장 페네뉴스입니다. 패는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5주째 지지율 하락이라던데 50% 넘는 지지율 그거 믿을만 한가요? 그 뭐 문제됩니까? 선거 연령 만 18세 어제 합의했죠. 협치 문별장씨
18세 더불어 음주당인가 뭔가 더불어 청소년 포럼 중학생회 회장 작년 중순부터 작업을 했다면서. 고3 아이가 어린애들이 뭘 아나? 근데 합의했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올해 안에 위원장님 모셔오면 환영해 줄 거죠. 배 나온 북돼지 금마 오면 경제가 살아나나요? 지지율이 다시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허군 날 쇼나하고 있고 이러다 굽고 거들나고 아직 미성숙한 어린 청소년들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 누가 모를 것 같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우리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함께 꿈인가? 그게 지옥은 아니겠죠? 지옥? 그 말 책임져 주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내 실제 존재하는 마을의 이름 중 재밌는 지명을 정답구호로 정해보면 어떨까요? 광주광역시에 서구 화정동 방구마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방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신땡복 선생님의 글씨체가 들어간 처음처럼 본론만 얘기하라니까. 양산시 용상읍 소주 마을이 있습니다. 소주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거제시 이룸면에 망치리가 있더라고요. 망치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함을 이루는 말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무엇일까요? 1. 거위의 꿈 2. 한낱 개꿈 3. 동상이몽 4. 통일의 꿈. 뭐야, 뭔 소리야? 안찰 스님 무슨 소리죠? 방구 꼈지 말입니다. 같은 침상 서로 다른 꿈. 정답 한낱 개꿈. 이거 소주.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소주. 술집 아닙니다. 문배일님 정답은요? 정답. 좀 어려운데 4번 통일의 꿈. 망치. 항마가냐 최대장님 응답은 3번 동상이몽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정답입니다. 좀 오세요 위원장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준비할 때는 오늘 날씨처럼 정말 진짜 뿌옇게 마음이 좀 뿌였었는데 여러분께서 제 마음에 껴있던 그 먼지를 싹 걷게 해주시는군요. 와, 14,174분이 동시에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와, 펜앤마이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워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000명 되고 동시 접속자 숫자가 2만 명 되면은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바뀔 거라고, 이 뿌옇기만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